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황희성님의 아무도 모르는 나의 ADHD입니다. 어깨위 망원경에서 편했습니다. 황희성님은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학사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박사를 수료했으며 현재는 맑음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의사 본인의 경험과 그간 만나온 환자들의 사례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라 불리는 ADHD를 쉽게 이해하길 바랐고요. 무엇보다 이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해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집필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말과 저자 스스로가 겪은 ADHD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황희성, 아무도 모르는 나의 ADHD. 들어가는 말. ADHD는 정신과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진단 중 하나입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들은 ADHD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질환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사들은 ADHD가 남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일각에서는 많은 의사들이 ADHD를 발견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고도 합니다. 이렇듯 전문가들마저 ADHD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ADHD에 대한 견해는 극명하게 분분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신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ADHD를 진단하는 기준대로만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성인 ADHD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이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단 기준과 실제 환자의 양상 사이의 간극에 대해 많은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질환이든 진단 기준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진단 기준과 거의 일치하지 않는 환자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러한 환자들을 과잉 진단 또는 거짓 진단을 받았다고 간주합니다. 정작 당사자들은 집중력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진단 기준의 정확성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집중을 못할 때도 있지만 필요할 때는 집중을 잘하고 수다스럽지 않으며 부산스럽게 행동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ADHD로 진단을 내린 분들은 자신이 이 진단 기준에 들어맞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한 환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ADHD의 특성 일부를 갖고 있어 힘들어했던 그에게 ADHD 약물을 처방했더니 상태가 한결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기준으로 검사했을 때 그는 ADHD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환자의 정확한 진단명은 무엇일까요? 준 ADHD, 경계선 ADHD, 임기응변적 주의력 특성, 이런 환자들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여전히 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과잉 또는 거짓 진단으로 분류될 뿐입니다. 이 간극을 논하기 위해서는 환자이자 사람 그 자체를 보고 실제 양상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이 책을 쓴 것은 아닙니다. 국내 ADHD 전문 교수님들의 입장에서는 진단 기준을 따르지 않을 시 생기는 여파를 간소화할 수 없고 이에 따라 ADHD 환자 중 극소수의 예외 사례를 소개하는 것 외에는 새로운 의견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아 ADHD 진료만 해도 적게는 몇 개월부터 1년간 진료가 밀려 있어 성인 진료에 절대적인 시간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성인 진료를 통해 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그저 진료를 보다가 공부를 하다가
나같이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어야 이런 책을 쓰겠구나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책보다 훌륭한 책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ADHD인 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책, 학술적으로 풀어낸 책,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훌륭한 문체로 쓴 책 등 ADHD에 대한 좋은 책들은 이미 많습니다. 하지만 ADHD를 또 다른 다양한 동반 증상과 함께 조망하는 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이 ADHD의 더 넓은 윤곽을 그리기 위한 책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할로웰 박사님에게 영감을 받은 덕분입니다. 또한 이 책은 다양한 고려와 가정과 경험을 종합해 만든 책입니다. 한 권만으로도 ADHD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시작서입니다. 때문에 앞으로 더 살을 붙여가며 발전시켜야 할 프로토타입과도 같습니다. 단지 불완전한 인간의 불완전한 책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 책을 시작으로 성인 ADHD에 대해 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그동안 이해를 받지 못해 힘들었던, 항상 아파서 왜 아픈지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분들을 생각하며 집필한 책입니다. 진료 후 ADHD로 진단을 내렸을 때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동안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로 약효도 들지 않아 마냥 힘들어 하셨던 분들입니다. 하나같이 기뻐서 이제 괜찮아질만 남았으니까 기뻐서 운다고 하십니다. 왜 기쁜지 그 마음이 어떤지 ADHD 치료로 비로소 제 안의 문제를 해결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제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내가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아픔에서 벗어나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희성 39년간의 궁금증,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감춰온 삶. 어디까지 쓸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많은 부분을 썼다. 필자가 환자들에게 다양한 증상들을 확인하며 도움이 됐던 만큼 이 책의 독자들도 본인들의 증상을 확인했으면 하는 마음에서이다. ADHD의 증상들은 정반대의 극단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필자와 완전히 다른 ADHD를 겪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을 뵈며 확신한 것은 필자의 증상이 제법 다양한 편이라는 것이다. 일부라도 비슷하게 겪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비교적 자세하게 작성하였다. 모든 의대생은 정신과 공부를 할 때 진단 기준부터 샅샅이 뒤져본다. 그리고 다들 나 이거 아니야? 너 이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한 번씩은 하는 것 같다. 그중 한 가지 진단은 ADHD다. 몇 가지 증상이 분명해 의구심을 가지던 중 어머니한테 나 ADHD 아닐까? 물어봤을 때 너처럼 집중 잘하는 애가 무슨 ADHD야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필자가 생각하기에도 그랬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다. 정신과에 들어가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ADHD를 공부하게 되었다. 당시 성인에게도 ADHD가 발견된다는 내용이 두어 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ADHD는 소화질환이었고 성인이 되면 나아지는 것으로 여겼다. 정신과 수련 과정 중에 만난 환자 대부분은 성인이기에 주로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수련의 특성상 외래 진료만 받는 ADHD 환자들을 만날 기회는 없었다. 우울증, 양극성장애, 조현병, 강박장애,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많은 정신과 질환의 진단과 치료, 상담에 대해서 공부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보다 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진단을 내리고 도와드렸다. 하지만 ADHD는 단 한 차례도 진단을 내린 바가 없었다. 당시에도 전문의 시험을 공부하면서 친구한테 물어본 적이 있다. 나 ADHD 아닐까? 공부나 하란 말을 들었다. 여러 해가 지나 개원을 했다. 이전에 근무했던 병원들에서는 입원이 필요한 분들이 주로 내원해 질환 위주로 치료를 하였다.
개원 후에는 학교와 시험, 직장, 가족, 연애 등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버텨내려고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았다. 많은 분들은 힘든 것을 자신의 잘못으로 여기며 자책하고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던 중 이상한 느낌을 종종 받았다. 환자들의 증상 속에서 필자만이 가지고 있는 줄로만 알았던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동료 의사에게 의견을 물었지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가끔 필자와 비슷한 여러 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환자를 만날 때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드셨죠? 라고 물어볼 수 있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라며 놀라고 질문 하나로 울기 시작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다. 왜 눈물이 나는지 필자는 잘 알고 있었다. 어디에도 말 못하고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ADHD 진단을 받은 몇 분들과 교과서에 실릴 만큼 명확한 증상을 가진 분들에게만 ADHD 진단을 내렸다. 이 분들의 생활상을 듣다 보면 진단 기준 이상의 증상을 알 수 있었다. 그것에 대해 책과 논문으로 공부를 하고 동료 의사들에게 확인하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동안 필자가 아는 ADHD 범위가 조금씩 넓어져 갔다. 약간 넓어진 범위로 살펴보니 새로운 분들의 증상이 보이고 기존의 우울증 진단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나아지지 않던 분들 중 ADHD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분들에게 ADHD의 치료 효과는 놀라웠다. 필자에게 오기 전부터 10년, 20년, 평생 동안 힘들어 하셨다는 분들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항상 불안하고 죄책감을 느꼈다. 필자가 보는 ADHD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진단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이 생겼다. 필자는 소위 ADHD 전문가, 소아정신과 수련을 받은 의사도 아닌데 이래도 될까 하는 걱정도 들었다. 관련 학회를 다니고 유명한 교수님의 책을 구입하고 직접 질의도 했다. 하지만 교과서 이상의 내용은 얻기 어려웠다. 어느 날 ADHD가 우연히 발견된 환자의 증상이자 필자도 가지고 있는 증상, 평생 필자는 왜 이럴까 자책하던 증상 한 가지를 검색했다. 연구가 제법 이루어져 있었고 증상이라고 명확하게 편입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ADHD에서 흔하다고 되어 있었다. 아마 기존 ADHD 전문가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지만 최소한 일반적인 ADHD 서적, ADHD에 대해 가르쳐주는 의사들은 이런 진단 기준 이외의 증상들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런 증상으로 필자와 그 환자는 평생 고통을 받아왔다. 이 증상을 시작으로 그동안 필자가 가지고 있거나 겪었던 증상, 평소 의문을 가졌던 많은 특징들을 그렇게 하나하나 찾아보았다. 미세운동 이상, 이갈이, 근긴장, 다양한 신체 부위의 통증, 기면증, 청각과민, 중추 청각 처리 장애, 안면인식 장애, 강박증, 성욕 항진증, 청각과민증, 생각의 속도, 생각의 공백, 대인관계 문제, 충동적 거짓말. 이외에도 ADHD의 증상, 특성, 관련 있는 질환들은 수없이 많았다. 왜 각종 ADHD 서적들이 혼란스러운지 알 것 같았다. 미국에서 많이 판매되는 ADHD 관련 서적은 본인 스스로가 ADHD가 있는 정신과 교수님들이 쓴 것들이었다. 이 책들을 보면 유독 어떤 증상은 강조가 되고 어떤 증상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각 교수님들마다 중시하는 증상이 다르고 진단 기준 이외의 것들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ADHD가 애초에 증상이 너무나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광범위하고 사람들마다 천차만별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그 많은 부분들이 모두 ADHD였다는 것을 이해해 가자 많은 물음들이 정리되었다. 스스로에 대해 자책하던 것, 이해하지 못하던 것, 이유는 모르면서 괴로워하던 것, 그런 것들이 한 단어로 정리가 되었다. 내가 ADHD였구나. 내 의지의 문제, 내 잘못이 아니었구나. 공부만 할 수 있는,
스스로를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아이. 필자는 어려서부터 스스로를 바보라고 여겼다. 뭘 해도 잘하지 못했다. 힘은 세지만 잘 조절이 되지 않았다. 악필이라 아무도 알아볼 수 없다고 자주 혼났고 글씨 연습을 아무리 해도 교정이 되지 않았다. 가위질도 제대로 못해서 엄마에게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아끼는 장난감들은 필자가 손만 대면 다 망가져. 네 손에는 도끼가 달렸나 보다 라는 말도 들었다. 나중에는 혼나지 않으려고 장난감 망가진 것을 숨기고 가지고 노는 척도 했다. 스스로 의지가 굉장히 박약하다고 생각했다. 초등학교 4학년의 어떤 평범한 운동장 조례식에서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난다. 평소에도 조례시간은 괴로웠지만 그날은 유독 심했다. 평소에는 멍하게 이런저런 상상과 생각을 하며 견디면 그럭저럭 시간이 갔다. 하지만 그날은 마음속에서 으악! 하고 소리를 질러도 해결되지 않았다. 발을 앞으로 뒤로 움직여 흙을 파다가 왜 가만히 못 있느냐고 혼났다. 앞, 옆 대각선의 애를 보니 다들 발이 가만히 있었다. 학교 조례뿐 아니라 제사 때, 단체 모임 등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가만히 서 있기 힘들었다. 이상하게 여기저기가 가렵고 땀이 나는 것 같고 좀이 쑤시고 괴로웠다. 남들은 다들 잘 참는구나 싶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덜해졌지만 물건을 여기저기 흘리고 다녔고 찾지 못했다. 부딪히고 엎고 넘어뜨리고 무엇을 찾아오라고 하면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해서 혼나는 게 일상이었다. 분위기나 주변 상황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다. 사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거의 듣지 못했지만 성적이 좋다 보니 필자를 포함해 아무도 그것을 몰랐다. 집중만이 아니라 소리를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도 수업을 못 듣는 원인이었을 것이다. 소리가 들렸는데 무슨 소리인지 해석이 안 되기도 했고 들린 다음에 인식이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되물어봐서 여러 번 들었지만 똑같이 인식이 안 됐다. 어쩔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둘러댔다. 전 귀가 안 좋아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모든 게 부끄럽기만 했다. 어느 순간부터는 소리를 못 들어도 이해를 못해도 그냥 끄덕였다. 눈치도 사교성도 없어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다. 대인관계의 간격을 재는 것이 어려워 잘 받아주는 몇 명의 친구에게는 달라붙었지만 그 친구들 말고는 말 한마디 거는 것조차 무서웠다. TV를 안 보는 것도 사교성 저하에 한몫을 했다. 영상은 속도를 조절할 수 없어 답답했고 어쩌다 보는 경우에도 오래 견디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반 애들이 보는 드라마, 듣는 노래, 연예인 같은 것들을 필자만 몰랐다. 할 일을 기억 못하고 숙제가 뭔지 모르고 준비물이란 시간표를 남이 확인해줘야 했다. 뭘 하건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엄마는 항상 긴장 상태였다. 공부 외에는 많은 것에서 열애가 되었고 넌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란 말을 자주 들었다. 학교 생활이 괴롭고 재미가 없다 보니 입에 지겹다는 단어가 붙어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공부만 잘하는 부족한 아이라고 여긴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학교로 다녀온 엄마가 선생님께서 필자가 눈치가 너무 없어서 깜짝 놀라셨다는 말을 하셨다고 전해주었기에 알 수 있었다. 필자가 이상하게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엄마가 친구들과 통화하며 걱정하는, 한심해하는 주요 수다거리였다. 반대로 엄마가 필자에 대해 친구들에게 자랑했던 점은 책을 쉬지 않고 엄청나게 빠르게 읽는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디즈니 동화책, 재미도 없던 위인전, 책장에 꽂혀있던 백과사전까지 뭐든 닥치는 대로 읽었다. 멀미를 하는데도 차에서 책을 보다가 토하고 혼났다. 밥 먹으면서도 책을 봤고 외식을 나가서도 책을 읽었다. 친구가 놀자고 팔을 당기다 팔꿈치가 빠졌는데 소리 지르며 울다가 팔꿈치가 뚝 하고 들어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책을 읽었다. 재미를 느낀 책은 표지가 뜯어질 때까지 몇백 번이고 다시 읽었다.
초등학교 때는 매일 한 판타지 컴퓨터 게임 매뉴얼을 읽었고, 고학년 때 폐지하면서 준 반지의 제왕은 고등학교 때까지 수백 번, 하루에 여러 번 읽는 날도 있었다. 이 부분이 눈에 띄다 보니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집중이 조절되지 않고 중독되어 있는 상태였다. 공부는 꽤 했다. 생각을 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른 것이 필자의 강점이었다. 문제풀이를 하면 실수가 많았지만 답이 금방 나왔다. 책을 읽으면 주변 친구들이 너 종이만 넘기고 있냐? 라고 물을 정도로 빠르게 읽었다. 시험에서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한 적이 없었다. 뭘 공부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어쨌건 시험 범위를 공부하고 교과서를 읽고 문제를 풀고 남들이 한 번 할 때 서너 번 반복하면 성적이 곧잘 나왔다. 처음에는 실수로 아는 문제들을 틀리는 일이 빈번했지만 엄마가 넌 실수투성이에 맨날 빠뜨리는 애니까 3번, 5번, 10번이라도 다시 풀라고 하셨다. 혼나고 울면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것을 안 울고 하고 있었다. 당연히 공부는 괴롭기만 했다. 하지만 필자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니까 공부라도 해야 했다. 친구들, 특히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좋으면서도 미웠고 내심 항상 이기고 싶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다. 문제는 공부에만 집중을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공부와 중독에 갇혀버린 소년. 책으로부터 시작된 중독은 여기저기 다른 영역으로 퍼져나갔다. 게임도 어느 정도 중독이 되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가끔 자는 척 하다 일어나 밤새 게임을 하고 몰래 학교에 가는 일이 잦았다. 시험이 끝나면 하루 이틀 정도 허락받고 게임으로 밤을 새기도 했다. 그 외에 끝없는 갈등 끝에 엄마가 컴퓨터 전원선을 자르거나 플레이스테이션을 몰래 버리는 일 등이 있었지만 이 정도는 중독으로 봐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중독은 대부분 공부와 함께 찾아와 심해졌다. 밤에 학원 숙제를 할 때에는 만화책 서너 권을 책상 옆에 숨겨두었다. 공부 5분, 만화책 5분, 공부 5분, 만화책 5분. 같은 만화책을 밤새 20번을 읽은 다음 공부를 다 마친 새벽 4시에 기어코 2번 더 읽고 잤다. 거기에 중학교부터는 먹을 것이 더해졌다. 평소 학원 숙제를 할 때에는 콜라 1.5리터와 과자를 옆에 끼고 시작했다. 시험 기간이 오면 커피 믹스 1.5리터, 콜라 3리터에서 최대 4.5리터, 과자 양도 늘어났다. 이런 것들을 멍하게 먹고 있으면 공부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덕분에 체중이 급증해서 여기저기 피부가 찢어지기까지 했다. 당연히 살을 빼고 싶었지만 뺄 방법도 다른 공부법도 몰랐다. 많은 환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다들 이러는 거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참아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를 하다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밤을 새는 날에는 공부하다가 수시로 자위행위를 했다. 보통 하룻밤에 최소 10차례, 심한 날에는 몸 여기저기에 통증을 느끼며 20번 이상을 했다. 좋아서 한 것도 아니었고 하면서도 너무 괴로웠다. 하지만 다들 이렇게 공부를 하겠지 생각하며 그렇게 1년에 4번의 시험을 중고등학교 6년간 버텼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한 친구한테 딱 한 번 이 말을 했다가 너 미친 거 아니냐? 는 반응이 돌아왔고 그제야 필자의 방식이 남들과 다르다는 걸 알았다. 높은 성적으로 유지되던 자존심은 수능 실패로 바닥을 쳤다. 어려운 문제는 맞추고 도리어 쉬운 것은 틀리는 경향은 지금 와서 보면 일종의 집중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이런 성향 때문에 어려워도 쉬워도 모의고사 점수는 신기할 정도로 일정했다. 문제는 그해 수능이 역대급 물수능이었고 친구들이 30점 오를 때 필자는 그대로였다. 생각이 끊이지 않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다. 몇 차례 사건을 겪으며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기로 했고 그 덕분인지 재수학원에서 난생 처음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있었다. 재수생활 동안에는 니코틴에 중독되었다. 쉬는 시간마다 학원 앞에서 한 번에 3개비,
하루 2갑이 넘는 담배를 피우면서 처음으로 수업에 집중했고 혼자 공부할 수 있었다. 그제야 필자가 지금까지 궁금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부를 할 때 전체의 모습을 모르다 보니 무엇을 아는 건지 무엇을 모르는 건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다. 친구들이 다들 질문을 할 때 필자는 단 한 번도 무엇을 물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필사적으로 공부하면서 이전까지 따로 놀던 지식들이 비로소 통합되었고 각 지식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면서 뇌에서 응용이 되기 시작했다. 당시 유명한 사탐 선생님 수업을 들었는데 선생님이 매 수업마다 야, 재수생! 이라고 부르며 가르쳐주지 않은 어려운 내용을 수시로 질문했다. 그때마다 항상 정답을 말해서 야, 너 재수생 진짜 잘하네. 소리를 들은 게 재수 생활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다. 다행히 이번에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아 최상위권 의대에 들어간다고 들떠 있었는데 엄청난 악필로 목표했던 곳을 떨어지고 순천향대 의대에 입학을 했다. 수석이었지만 필자가 원했던 목표는 아니었다.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다른 보조수단이 있어야만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에 제동이 걸리고 말았다. 결국 할 수 있는 건 흡연밖에 없었다. 수시로 밖을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제부터는 아예 흡연실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밤새 담배를 쉴 새 없이 피우며 공부를 하다 캔커피를 마시는 일을 반복했다. 시험 기간에는 3주간 하루에 담배 3갑, 캔커피를 하루 40캔을 마셨다. 공부 외에도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 사람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다 보니 선배들에게 욕도 먹었고 게임 중독으로 잠시 성적이 급락한 일, 눈치가 없어 실습하다 온갖 욕을 다 들은 일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며 의대 과정을 마쳤다. 못하고 자책을 하다가 고장나다. ADHD의 특성은 장점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었다. 특히 필자는 인턴 생활을 하는데 특화되어 있었다. 인턴을 할 때 많은 동료들이 힘들어했던 것 중 하나가 의사 같지 않은 일을 한다는 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동료들이 많았다. 하지만 필자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며 일을 하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마음고생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었고 일에 대한 조급함이 심하다 보니 뭘 시키건 즉각적으로 해버렸다. 무언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해야 하는 것을 못해서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인턴은 애초에 그런 일이 드물었다. 여기에 더해 필자에 대해 본능적으로 불안해했던 많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턴 성적으로 1등을 받았다. 표현을 안 하려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하지만 정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정신과는 필자와 따로 노는 느낌이었다. 애초에 필자의 능력, 필자의 ADHD 특성들로 인해 선택할 수 있는 과가 없었다. 미세운동에 문제가 있었고 시각적으로는 차이를 인지하는 게 안 되었다. 이렇게 저렇게 다 빼고 나니 선택지가 정신과밖에 없었다. 사실 그것도 상당히 안 맞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 정신과가 생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필자가 생각을 안 하는 상태로 행동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정신과 수련은 고통 그 자체였다. 상담을 할 때 무엇을 물어보고 들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교수님들, 선배들의 다양한 설명을 들었지만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지 않고 혼란만 생길 뿐이었다.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시겠지만 무엇을 모르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질문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정신과 이전까지는 여러 과목 중 한 가지의 문제를 겪었다면 수련일 때는 모든 것이 뒤엉킨 혼돈 그 자체였다. 거기에 더해 그때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지만 필자는 의식을 거치지 않고 오토파일럿으로 말이 나간다는 사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끔은 의사소통 자체가 잘 되지 않았다. 정신과 의사로서 최소한의 기능이라도 하려면 무조건 바꿔갈 수밖에 없었지만 사실은 노력만으로 고쳐나갈 게 아니라 약을 복용하며 천천히 개선했어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걸 알 수가 없었다. 몇 달간의 시간이 지나며 점점 집중은 안 되고 밤새 딴짓을 하며 불안 증상으로 흉통이 심하게 발생해 가슴을 몰래 쾅쾅 쳐대며 다녔다. 가슴 통증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수시로 겪었기에 이전부터 심리적인 부분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익숙했지만 당시의 통증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그리고 점차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의식과 충동이 조절되지 않아 선배 앞에서 업무 시간에 게임을 켜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 엄청난 질책을 받았지만 이런 일이 왜 발생한 건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언제부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들이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 금세 들킬 수밖에 없는 거짓말들이 수도꼭지 틀어놓은 것처럼 조절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쏟아져 나왔다. 각성에도 문제가 생겨 절대 졸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교수님 앞에서 1시간 내내 졸았다. 아침에 2+1 커피를 마신 후 몸 여기저기를 꼬집고 펜으로 허벅지를 찔러도 견딜 수 없었다. 서 있으면서도 졸음이 몰려와 휘청거렸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어떤 성격적 결함이 있어서 그런 건지 어설프게 분석당했다.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며 스스로를 모르게 되었으니 그런 성격적 문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다. 항우울제를 복용하면서 약간이나마 나아졌지만 1년 이상 의사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한 달간 씻지도 않고 폭식을 반복해 순식간에 20kg이 찌는 일도 있었다. 해야 할 일은 미루고 할 일은 못하고 흉통은 수시로 발생하고 감정 조절은 되지 않았다. 모든 게 엉망이었다. 가족, 좋은 친구들과 후배들,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행히 점차 나아져 나갔다. 하지만 수시로 이때의 기억이 도져왔다. 39년 만에 ADHD임을 확인하게 되다. 이 외에도 오랫동안 ADHD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다양한 고통을 받았다. 만성적인 근긴장과 통증으로 고생을 해왔다. 턱 근육이 긴장 때문에 항상 아팠고 치아신경이 눌려있다는 말을 치과에 갈 때마다 들었으며 멀쩡한 이빨이 하나 없었다. 몸의 근육이 항시 긴장되어 있다 보니 통증이 자주 있었고 특히 머리, 목과 어깨의 통증이 심했다. 이런 통증들에 괴로웠음에도 이상이 있다고 느끼지도 못했다. 가끔은 밤에 다리가 가려워 긁어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고 다리 내부가 가려운 느낌이 들었다. 이런 날은 잠들기 힘들었다. 한 번은 뇌의 회로가 잘못 이어진 것처럼 몸 특정 부위가 부러지는 생각이 며칠간 멈추지 않아 약을 복용하기도 했다.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 연애에 집착했고 이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였다. 공부를 무작정 했지만 체계적인 지식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무턱대고 외우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 늦지 않는 것에 집착하고 나갈 시간까지 집에서 기다리지 못해 약속 시간에 지나치게 일찍 1시간 반씩이나 먼저 나가서 혼자 돌아다녔다. 소리에 지나치게 예민하고 둔감해 양쪽으로 다 어려움이 있었다. 계획이 갑자기 바뀌는 것에 취약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다툼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것은 자녀와의 감정적인 부분이었다. 병원을 개원하고 스스로가 ADHD라는 확신이 들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큰 기대 없이 느낌이 어떤가 하고 말이다. 약의 효과는 은근해서 찾기 어려우면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뚜렷했고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던 고통의 원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약물은 필자가 어떤 것을 훨씬 잘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다. 스스로를 조절하도록 도와주고 필자가 노력할 수 있도록 해줬다. 약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이전까지 시도조차 못했던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다. 필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약의 효과를 크게 체감했고 가족관계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ADHD 진단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최소한 현재의 필자는 절대 ADHD 진단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약물의 효과가 크다고 느꼈음에도 주의력 부분은 거의 변화가 없다. 애초에 현재는 주의력에 문제가 있는지 매우 불명확하다. 주의력 검사인 CAT와 CNSVS를 병원에 처음 들여놓을 때 가장 먼저 스스로를 검사해 봤는데 결과는 정상이거나 정상보다 우수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DHD로 인해 힘든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약을 복용하기 전까지는 스스로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앞서 사례를 들었던 피를 포함한 많은 환자들, 그리고 필자와 같이 약물의 치료가 필수적이지만 현행 기준과 현재 ADHD에 대한 인식으로는 진단과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많다. 수개월간 우울증이 나아지지 않은 청년들부터 50년간 항상 고통스러웠고 20년간의 정신과 치료에 효과를 본 적이 없다는 중장년까지 분명히 몇 년 안에는 조금이라도 진단 기준이 변경되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제대로 교육하고 활용이 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고 ADHD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고쳐나가는 데에도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정말 답답한 상황이다. 지식으로나 경험으로 대학 교수님들이 ADHD에 대해 훨씬 많이 알겠지만 일반인 대상으로 낸 책들을 보면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유명한 정신과 유튜버들은 정말 재미있게 많은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며 이해하도록 설명하지만 역시 일정 범위 내에 설명만 이루어진다. 물론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목소리를 크게 내주는 사람이 아직 국내에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수많은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을 소개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요.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이면서 성인 ADHD 환자인 황희성님의 경험을 소개하는 게 공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읽어드렸습니다. 소개해드리진 못했지만 이 책은 총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ADHD에 대한 자가 진단부터 역사, 증상, 진단, 치료 방법, 사례 등이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읽으면서 이런 증상도 ADHD였어? 라면서 조금은 놀라기도 했고요. 평소 접해보지 못한 ADHD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책이라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